우리가 2천 보탤 테니까 애들 집 사줍시다. 네? 아무리 그래도 남의 집 귀한 딸을 며느리로 들였으면 집 한 칸은 마련해 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무슨 말씀이신지. 아무리 세상이 바뀌었어도 그러는 거 아닙니다. 남자가 집 한 칸 없이 장가가는 경우가 있나? 이 정도 같이 살았으면 집 사줄 정도는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이 동네 토박이인데 들은 것도 있고 살 만큼 사는 것 같은데 그렇게 야박하게 구는 거는 아니죠. 저희는 해줄 만큼 해줬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2천만 원으로는 요즘 월세 보증금도 안 돼요.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58세 신정욱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들과 며느리에 관한 이야기이죠. 신 씨는 아들을 결혼시킨 것을 너무나도 후회했습니다. 이렇게 될 줄 어렴풋이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쓰러운 마음에 허락했던 신 씨의 잘못이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시간을 되돌리고 싶었습니다. 며느리와 그 사돈은 도저히 좋아질 수가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신 씨의 집에 찾아와 상전 노릇을 하고 사돈은 그런 며느리를 조종해서 신 씨의 재산을 탐냈습니다. 그리고 그게 가능한 이유는 신 씨의 아들이 호구였기 때문이었죠. 며느리가 옆구리를 찌르면 아들은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집을 사달라고 조르는 것도 서슴지 않았죠. 하지만 아들은 호구일지 몰라도 신 씨는 그대로 당해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애지중지 키운 아들이지만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것이 아들을 위한 길이 아닐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은 아들이 고생하더라도 며느리와 사돈의 코는 납작하게 눌러주고 싶었죠. 신 씨는 젊었을 적 남편과 힘들게 살다가 식당을 차렸고 운이 좋아 삶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작은 식당에서 시작해서 지금은 꽤나 큰 규모의 식당을 3군데나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매운 갈비찜을 파는 식당인데 인근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 정도가 되니 아주 큰 부자는 아니더라도 충분히 넉넉하게 먹고 살 수가 있었습니다. 당신 오늘 올 거야? 아니, 오늘은 추워서 그냥 집에 있으려고. 밥 챙겨 먹을 수 있지? 일주일 내내 혼자 차려 먹었는데 새삼스럽게. 그럼 다음 주에 갈게. 알겠어. 당신도 얼른 쉬어. 신 씨는 남편과 통화를 마쳤습니다. 신 씨는 남편과 따로 살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사이가 나빠서 그런 것은 아니었고 식당 본점과 집이 멀어서였습니다. 원래 살던 곳이 외곽에 있는 단독주택이었는데 출퇴근 길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3, 40분 정도 거리인데 특히나 겨울이나 밤에는 오가기가 무척 불편하고 무서울 때도 있었죠. 그래서 남편과 상의 끝에 식당 근처에 아파트를 하나 얻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살던 집에서 땅을 밟고 살고 싶다며 신 씨를 따라오지 않았으니 자연스레 따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평일엔 남편이 식당에 오기도 했고 신 씨가 지내는 아파트에서 자고 가기도 했고 일요일에 식당 문을 닫을 때면 신 씨가 남편에게 가기도 했습니다. 처음엔 외롭기도 했지만 이제는 이런 삶에 익숙해졌고 어쩔 땐 편한 점이 더 많은 것 같기도 했죠. 그리고 신 씨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같이 살다가 직장에 들어가면서 나가서 자취를 했습니다. 직장도 그렇고 따로 살게 된 집도 신 씨의 집과 멀지 않았습니다. 신 씨 부부는 하나밖에 없는 자식을 참 애지중지했습니다. 그러고 보면 그래서 아들이 등신이 되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한 사람 목하면서 살라고 열심히 키워놨더니 나이 들어 뒤늦게 이렇게 속 타게 할 줄은 몰랐습니다. 시작은 아들이 연애를 하면서부터였습니다. 여자친구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요. 여자친구를? 어느 날 연락이 온 아들.
신 씨는 내심 놀랐습니다. 한 번도 아들의 여자친구를 본 적이 없었으니 말이죠. 몇 달 전에 여자친구가 생겼다는 말은 들었지만 소개까지 시켜줄 정도로 진지한 관계인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그래? 그러면 한번 만나볼게. 신 씨는 이제 나이가 들어 아들의 애인도 만나보게 됐구나 하고 신기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설레는 가슴을 안고 약속 장소에 나가게 되었죠. 안녕하세요. 고민경이라고 해요. 아주 예쁘장하게 생긴 아들의 여자친구는 첫 만남에서 고개를 갸웃거리게 했습니다. 대화를 나누면 나눌수록 솔직한 심정으로는 며느리감으로서는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결혼을 허락받으러 온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염두에 둘 수밖에 없었죠. 아들의 여자친구 민경은 약간 차가운 것도 같기도 했고 깍쟁이 같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살가운 면은 적었습니다. 남자친구의 부모를 만나는 자리면 조금 싹싹하게 굴만도 한데 말이죠. 하지만 아들은 그저 좋다고 바보같이 웃었습니다. 누가 보아도 내 아들이 쩔쩔매고 좋아하는 것 같았습니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그런 모습이 참 좋을 때다 싶으면서도 마음이 마냥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밥 먹고 차를 마시면서 여러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아, 부모님이 거기서 장사하신다고? 네, 알고 보니 민경의 부모님은 신 씨가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직접적인 친분은 없었지만 한 달이 건너서 아는 사이였습니다. 그리고 민경의 부모님을 아는 것은 신 씨뿐만이 아닐 것이었습니다. 그만큼 지역에서 무척 유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나쁜 쪽으로 말이죠. 특히나 아버지 되는 사람은 금전적으로 신용이 좋지 않아 적이 많았고 그만큼 알아주는 싸움달기였습니다. 이건 신 씨의 표현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수군대는 별명이었죠. 그리고 여자 쪽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여자친구 앞에서는 티내지 않았지만 속으론 꽤나 당황스러운 상태였습니다. 아주 큰 도시는 아니어도 작은 동네가 아닌데 이런 식으로 만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사실 전에 들은 이야기만 하더라도 아들을 못 만나게 할 이유가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연애한 지 얼마 안 된 젊은 남녀를 갈라놓을 자신이 없었습니다. 결혼을 하겠다고 한 것도 아닌데 괜히 자신이 불을 질러 놓을까 싶어서 잠자코 있었습니다. 그래서 별말 없이 차를 마시고 기분 좋게 헤어졌습니다. 겉으로만 좋았던 것이었어도 말이죠.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이상한 소문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곧 국수 먹는 거야? 그게 무슨 말이야? 동네 친구의 뜬금없는 질문에 신 씨가 눈썹을 올리자 왜 숨기냐며 팔꿈치로 신 씨를 툭 밀었습니다. 소문이 파다한데 뭘 내숭이야? 아니, 그러니까 뭐가? 아들내미 결혼한다면서. 뭐? 우리 아들? 아니야? 다들 그러던데 미담집 아들 결혼한다고. 나도 모르는데 내 아들이 결혼을 해? 그런데 친구의 입에서 나오는 이름에 신 씨도 깜짝 놀라게 됐습니다. 아들의 여자친구 부모의 이름이었습니다. 아니, 둘이 만난다고는 했는데 그럼 결혼 얘기가 나오긴 했나 보네. 나는 들은 적 없어. 신 씨가 인상을 쓰며 말하자 친구가 머뭇거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그런 줄 알고. 어쩐지 좀 이상하다고는 생각했어. 사실 이런 말까지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말이 많어. 무슨 말? 아니, 그쪽에서 소문을 엄청 내는 것 같더라고. 영진이가 미담집 외동아들인데 이 집 재산이 많으니까 다 자기 사위 거라고 그러면서 말이야.
그리고 사위 거면 자기 딸내미 거나 마찬가지라고. 자기들도 이제 팔자 폈다고 아주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는 모양이야. 그래서 나는 영락없이 결혼 날짜 잡힌 줄 알았지. 기가 막힌 이야기였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면 신 씨의 아들이 곧 식이라도 올릴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부모라는 사람들은 신 씨의 재산에 아주 지대한 관심이 있어 보였고 말이죠. 소문이라는 것이 건너 오다 보면 와전이 되기 마련이지만 어쨌거나 당사자 귀에까지 들릴 정도면 아니 땐 굴뚝은 아닐 게 분명했습니다. 솔직히 신 씨에게 좋게 들리진 않았습니다. 신 씨도 그 부모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마음에 차지 않았는데 이런 말까지 돈다고 하니 색안경을 끼고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딸을 시집 보내서 팔자를 고치려 하는가 싶기도 했습니다. 물론 신 씨의 재산이 나중엔 결국 외아들인 영진에게 가긴 하겠지만 그걸 가지고 남이 왈가왈부하는 것이 기분 좋을 리가 없었습니다. 그것도 여자친구의 부모가 말이죠. 결혼 얘기 오간 거 없어. 그렇지? 그런 사이는 아닌가 보네. 어지간하면 안 시키는 게 좋지? 무슨 말인지 알지? 그러면서 은근한 눈빛을 보내는데 그 말을 들으니 더욱 무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애써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몇 달 뒤에 불길한 예감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민경이랑 결혼하려고요. 아들의 말에 뭐라 대답하기도 전에 눈이 질끈 감겼습니다. 올 것이 왔구나 싶었습니다. 혹시라도 헤어지려나 해서 잠자코 기다렸던 것이 실수였던 것 같았습니다. 마음속으로는 뒷목을 몇 번이나 잡아야 했습니다. 너무 이른 거 아니니? 아들의 나이가 28이었습니다. 여자친구 민경은 27이었고 말이죠. 요즘 사람들이 결혼하는 나이로 치자면 한참 빠른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이르다고 생각하지 않는 모양이었습니다. 28이면 이른 거 아니죠. 제 친구들 중에서도 결혼한 애들 있어요. 그건 다들 속도 위반으로 한 것이었는데 왜 그쪽에 비교를 하는지 몰랐습니다. 꼭 지금 하고 싶어요. 아들은 막무가내였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안 될 것처럼 구는 게 이상할 정도였습니다. 올해 지나기 전에 가을에 식 올리려고 해요. 왜 그렇게 급하게 해? 저 민경이 놓치면 못 살아요. 아들은 안달이 나 보였습니다. 무엇도 아들을 막을 수 없을 것 같았죠. 그러니 남편도 상황은 다 알고 있었지만 체념을 한 듯 했습니다. 그렇게 결혼을 하고 싶다는데 어떻게 해? 원하는 대로 시켜야지. 다 큰 놈인데 알아서 잘하겠지 뭐. 젊은 사람들이 부모가 반대한다고 안 해? 지금 직장 들어간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좀 도와줘야지 뭐. 그리고 요즘엔 다 반씩하잖아. 하지만 신 씨는 돈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솔직한 심정으로는 며느리감도 마음에 차지 않았고 그 부모는 더욱 싫었습니다. 왜 하필 그런 집과 사돈을 맺어야 하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자식 이기는 부모가 어디 있을까요? 결국엔 아들의 뜻대로 상견례를 하게 되었습니다. 툭 까놓고 얘기하겠습니다. 바깥 사돈 될 남자가 아직 어색한 분위기가 풀리기도 전에 말을 툭 던졌습니다. 솔직히 저희는 보태줄 돈 하나도 없으니까 결혼시키려면 시키시고 말라면 마시죠. 그 말에 신씨 부부는 놀란 표정으로 서로의 눈치를 보았습니다. 방금 무슨 소리를 들은 건지 몰랐습니다. 아, 그러니까 알아서 데리고 가려면 데리고 가세요. 신씨가 못 알아들었다 생각을 했는지 다시 한번 쐐기를 박듯이 하는 말에 신씨도 모르게 입에서 허하고 바람 새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나마 옆에 앉아있던 예비안 사도는 민망한 표정이라도 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씨의 옆에는
고개를 푹 숙인 아들이 보였습니다. 그렇게 자기 사위라도 된 것처럼 떠들고 다니더니 상견례엔 다른 사람이 나온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표정을 보아하니 정말로 결혼을 안 시키려는 생각은 없는 듯 했습니다. 신 씨가 그 소문을 못 들은 줄 알았는지 강짜를 부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심정이 이해는 갔습니다. 아들이 목을 매는 것이 뻔히 보이니 이렇게 당당하게 나올 수 있는 것이겠죠. 여기서 싫다고 하면 결혼이 엎어지려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속으론 그러고 싶은 마음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고개 숙인 아들의 머리 꼭지를 보니 그런 생각이 쑥 들어갔습니다. 어찌나 그 모습이 애처롭던지 그렇게 꼭 하고 싶다던 결혼을 차마 신 씨가 엎어버리지는 못했습니다. 상견례가 끝나고 신 씨는 남편과 깊게 상의를 했습니다. 그래, 둘이 잘 살면 되지. 남편도 신 씨와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사돈네가 한 푼도 못 보탠다면 신 씨가 조금 더 보태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들도 그렇고 며느리도 직장에 다닌 지 오래되지 않아서 모아둔 돈도 많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신 씨가 전셋집을 구해주기로 했습니다. 아, 전세요? 그래. 직장 근처에 아파트 하나 계약해 줄게. 거기서 신혼 시작해. 그 말에 며느리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아들도 집을 사주길 원하는 눈치였습니다. 하지만 신 씨는 그건 지금 당장 해줄 일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걸 가지고 사돈은 쪼잔하네 어쩌네 하는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전세라고 하더라도 돈 몇 푼에 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10원 한 장 안 보태면서 뭐가 쪼잔하다는 것인지 몰랐죠. 신 씨는 아들네가 착실하게 돈을 벌어서 차차 넓혀갔으면 했습니다. 성실히 살길 원해서 그런 것도 있었지만 들어온 소문 때문이라도 덜컥 집을 사줄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후회할 일을 만들지 않으려면 말이죠. 그래서 전셋집도 신 씨의 이름으로 계약했습니다. 그리고 돈을 모아서 집을 살 때쯤에는 전세금을 빼서 아들에게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나름대로 머리를 쓴 것이었는데 시간이 지나자 이날의 결정이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몰랐습니다. 결혼을 하고 아들과 며느리는 꽤나 자주 신 씨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결혼 후에도 가깝게 지내는가 싶어서 반가웠는데 나중에는 다소 부담스러웠습니다. 아들 때문이 아니라 며느리 때문이었습니다. 며느리라는 존재가 참 편한 존재는 아니었습니다. 밥을 차리는데도 신경을 많이 써야 했고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스스로 상전이 되기로 한 것 같았죠. 식당으로 오는 게 아니라 꼭 신 씨가 퇴근한 뒤에 집으로 왔는데 오면 무조건 저녁을 얻어먹었습니다. 일하고 와서 밥 차려주는 것도 힘든데 아들도 며느리도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와서 꼭 일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예의상이라도 설거지 하겠다는 소리를 한 번 하지 않았죠. 자신들이 원할 때 들러서 소파에 가만히 앉아 있다가 신 씨가 차려주는 밥을 먹고 돌아갔습니다. 어머님, 저희 반찬 좀 싸주세요. 무슨 반찬? 그냥 밑반찬들이요. 집에서 먹게. 그리고 갈 때는 야무지게 반찬도 싸갔습니다. 그런 식으로 거의 1, 2주에 한 번씩은 왔습니다. 남편도 따로 사는 마당에 누군가의 밥을 챙겨주는 것도 무척 귀찮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평생 식당을 하다 보니 오히려 신 씨는 집에서 대충 먹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아들 며느리가 오면 이것저것 해서 갖다 바쳐야 하니 그렇게 반갑지만은 않게 되었죠. 너희들 자주 안 온다고 뭐라고 안 하니까 이렇게 계속 찾아올 것 없어.
그냥 저희가 오고 싶어서 오는 건데요. 일도 바쁘잖아. 그리고 신혼인데 너희끼리 있어야지. 왜 자꾸 와? 저희가 오는 게 싫으세요. 아들에게 돌려 말했지만 알아듣지 못하고 어리둥절해 했습니다. 이러면 신 씨가 좋아할 줄 안 모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주 찾아오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게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아무리 신 씨가 해준 밥맛이 좋아도 며느리가 시집에 이렇게까지 찾아오는 걸 반길 리가 없었습니다. 여느 때처럼 아들네가 찾아와서 밥을 얻어먹고는 소파 앉아서 쉬고 있었습니다. 언제쯤 가나 싶어서 거실에 함께 앉아 있다가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물을 한 잔 마시고 있는데 며느리가 속닥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딴에는 작게 속삭인다고 한 것 같았는데 그 소리가 부엌까지 미쳤죠. 빨리 말해. 잠깐 기다려. 시간을 좀 두고 말을 해야지. 이 이상 어떻게 시간을 둬? 나 진짜 짜증나려고 해. 알았어. 며느리가 무언가를 말하라고 아들을 다그쳤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쭈구리처럼 며느리에게 대꾸를 했죠. 신 씨는 모른 척하고 다시 거실로 갔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주뼛거리며 신 씨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엄마, 왜? 우리 아파트 좀 사주면 안 돼요? 뜬금없는 말에 어이없는 표정을 짓자 아들이 며느리의 눈치를 보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내 집 정도는 있어야죠. 너 지금 사는 전셋집 계약한 지 1년도 안 됐어. 그래도 좀 사주면 안 돼요? 니들이 벌어서 사. 사탕 사달라고 떼쓰는 아이 마냥 웅얼거리는 아들이 참 미련해 보였습니다. 며느리는 옆에서 아들에게 계속 눈으로 신호를 보내고 있었고 아들은 신호를 받은 로봇처럼 시키는 대로 말했습니다. 이렇게 미련한 게 내 자식이 맞나 싶었습니다. 그럼 우린 가볼게요.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런지 아들 며느리 둘 다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금방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며느리가 먼저 현관문을 열고 나갔고 따라 나가려는 아들의 등짝을 신 씨가 후려쳤습니다. 아, 아들이 작게 비명을 질렀고 신 씨는 그런 아들을 흘기며 말했습니다. 무슨 마누라 눈치를 그렇게 봐? 제발 정신 좀 차리고 살아. 알았다고 중얼거리며 반찬은 챙겨가는 아들. 한심하면서도 참 안쓰러웠죠. 뭐가 부족하다고 그렇게 며느리나 처가에게 휘둘리는지 몰랐습니다. 집을 사주면 끝날 일인가 싶다가도 그럴 리가 없을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정말로 소문처럼 신신의 덕을 봐서 팔자를 펴보려는 생각인지도 몰랐습니다. 갑자기 집을 사달라는 것도 어쩌면 사돈네의 지시가 있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것이 맞았던 모양이었습니다. 아이고, 내 귀에만 이런 말이 들려오나. 아주 미담집에서 집도 안 사주고 짜게 군다고 난리도 아니라던데. 또다시 들려온 소문. 소문의 주인공인 자신에게까지 흘러들어오게끔 동네방네 떠벌리고 다니는 듯했습니다. 아니, 부잣집에 시집 보냈는데 떨어지는 게 하나도 없다고 그렇게 흉을 보더래. 욕심 사납다고. 아무래도 여기저기 자신의 험담을 하고 다니는 모양이었습니다. 역시나 지금 집을 사줘봤자 사돈네에게 흘러들어갈 게 뻔해 보였습니다. 이미 결혼시킨 거 후회해봤자 늦었습니다. 앞으로 뒤통수 맞지 않게 조심해야 할 뿐이었습니다. 그나마 전셋집을 신씨 앞으로 해놓은 게 천만다행인 듯 했습니다. 하지만 속에서는 천불이 났습니다. 어쩌다가 이런 집안과 사돈을 맺었는지 참 인연이 얄궂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명절이 되었을 때 집에 온 아들 며느리를 보니 한숨만 나왔습니다. 소파에 며느리가 앉아 있었고 옆에 아들이 딱 붙어서 앉아 있었는데 부부가 아니라
상전과 넷이 같았습니다. 옆에서 거의 수발을 들고 있는 모양새였습니다. 그걸 보고 남편도 혀를 찰 정도였습니다. 저렇게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줄 정도로 좋은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신 씨는 착잡했죠. 바보 멍청이 같은 아들을 보니 명절에 심란하기만 했습니다. 둘 다 똑같이 나이 든 부모를 부려먹기만 하고 가만히 앉아서 받아먹기만 하는데 명절에 힘든 것은 부모뿐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집은 사달라니 기가 찰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희 이제 명절에도 오지 말어. 왜요? 꼴 보기가 싫었습니다. 그냥 여행을 가던지 해. 아니면 처가에만 가던지. 그러자 아들이 애교스러운 목소리로 뭐 화가 난 게 있느냐고 물었지만 해줄 말이 없었습니다. 옆에서 며느리는 아무 생각이 없는 듯 신 씨의 남편이 깎아놓은 과일이나 포크로 찍어 먹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며느리가 팔꿈치로 아들의 옆구리를 찌르는 게 보였습니다. 지시를 받은 아들은 또다시 신 씨에게 물었죠. 근데 엄마, 진짜 안 사줄 거예요? 우리 아파트. 너희가 사라니까. 그럼 차라리 이 집을 우리 주세요. 뭐야? 엄마는 아빠랑 같이 살면 되잖아요. 엄마가 이사를 왜 했는데? 어차피 차 타고 3, 40분밖에 안 걸리는데 따로 사는 것도 이상하긴 하잖아요. 그리고 혼자 지내시는 것도 무섭지 않으세요? 출퇴근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따로 사는 걸 뻔히 알면서도 아들은 이 집이라도 달라고 우겼습니다. 구구절절 준비해 온 말을 하며 신 씨를 설득하려 들었습니다. 신 씨는 과일을 먹던 포크를 탁 하고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너희 또 그런 얘기 할 거면 오지 마. 아, 엄마. 그 전셋집도 2억 5천이야. 그게 적은 돈이니? 그건 아니지만 내 집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집을 사고 싶으면 너희가 벌어서 사라니까 그러네. 아니, 우리도 애를 갖고 하려면 민경이도 곧 일을 그만둬야 하는데 언제 모아서 언제 집을 사요? 요즘은 다 맞벌이 하면서 잘만 낳고 키워. 다 먹었으면 일어나라. 엄마, 한 번만 더 와서 내가 차려준 밥 먹고 반찬 챙겨가고 이렇게 소파에서 뒹굴거리면 다시는 못 오게 할 테니까 그런 줄 알아. 신 씨가 윽박을 지르자 아들 며느리가 후퇴했습니다. 이번엔 반찬도 안 들고 도망가듯이 돌아갔죠. 속상해하는 신 씨를 남편이 위로했습니다. 그래도 남편조차도 집을 사주라는 소리는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될지 불보듯 뻔했으니 말이죠. 그런데 명절이 끝나고 며칠 되지 않아 바깥사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니, 무슨 일로? 이렇게 통화를 해본 적도 없기에 어색하게 대꾸했더니 또다시 인사말은 없고 용건만 내뱉는 바깥사돈. 우리가 2천 보탤 테니까 애들 집 사줍시다. 네? 아무리 그래도 남의 집 귀한 딸을 며느리로 들였으면 집 한 칸은 마련해 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며느리를 들이긴 어디에 들였다는 것인지 몰랐습니다. 저들이 따로 잘 살고 있는데 말이죠. 아무리 세상이 바뀌었어도 그러는 거 아닙니다. 남자가 집 한 칸 없이 장가가는 경우가 있나? 이 정도 같이 살았으면 집 사줄 정도는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이 동네 토박이인데 들은 것도 있고 거 살 만큼 사는 것 같은데 그렇게 야박하게 구는 거는 아니죠. 이게 무슨 상황인지 몰랐습니다. 불시에 공격을 당한 듯 신 씨가 할 말을 잃자 바깥사돈이 신이 나서 떠들어댔습니다. 결국엔 있는 집이 한 5억짜리 집은 한 채 해주라는 말이었죠. 그러면서 자신은 2천을 보탠다는 말이 무척이나 당당했습니다. 저희는 해줄 만큼 해줬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2천만 원으로는 요즘 월세 보증금도 안 돼요. 그러자 자신을 무시하는 거냐면서 버럭 언성을 높였습니다. 이런 일은 애들 통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네요.
점점 수위를 더해가는 폭언에 참지 못하고 대화를 끊었습니다. 뭐요? 신 씨가 전화를 끊고 시근덕거리는 숨을 애써 가라앉혔습니다. 아주 삼박자가 완벽했습니다. 며느리는 여우고 사돈은 구렁이고 내 아들은 그냥 맹탕이었습니다. 이래서 앞으로 남은 인생 잘 살아갈 수 있을지 의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지치지도 않는지 아들과 며느리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신 씨도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 집에서 살고 싶다고 그랬지? 내가 생각해 보니까 그것도 나쁜 방법이 아닌 것 같아서. 정말요? 그래, 네 말대로 혼자 살기도 무섭고. 그래서 차라리 우리가 같이 사는 건 어때? 네. 우리요? 저희랑 엄마요? 그래. 나도 이제 나이도 들었고 식당 일도 힘드니까 집에서는 이제 좀 편하게 며느리가 해주는 밥 먹으면서 살고 싶네. 그러자 며느리 표정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늘 새침하게 앉아 있더니 처음 보는 표정이었죠. 아니, 그러는 게 어디 있어요. 요즘 때가 어느 때인데. 어느 땐데? 그러면 집을 공으로 받아가니?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 시집에서 집 해줬으면 며느리도 도리는 해야지. 아들도 효도해야 하고. 그러니까 여기 들어와서 살아. 신 씨의 말에 이 집을 달라는 말은 쏙 들어갔습니다. 그게 싫으면 나도 더 이상 할 말 없어. 다른 집은 사줄 생각 없으니까. 그리고 너희 지금 살고 있는 곳도 말이야. 생각해보니까 공짜로 줄 이유가 없는 것 같아? 월세를 내던가 전세금을 주던가 해. 네? 진짜 왜 그러세요? 아들이 거의 울 것처럼 따져 물었습니다. 이제는 이 집에 찾아오지 말고 계좌이체만 해. 진심으로 하는 말씀이세요? 당연한 거 아니야? 그 집은 저희 신혼집으로 해주신 거잖아요. 근데 너희가 그 집이 너무 싫은 것 같으니까 하는 소리지. 그렇게 그 집이 마음에 안 차면 나가서 너희가 직접 사. 며느리가 하도 찔러대는 통에 아들의 옆구리엔 구멍이라도 날 것 같았습니다. 어쩜 저렇게 얌체 같은 며느리가 있나 싶었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시집에서 돈 뜯을 궁리만 하는지 몰랐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시부모에게 잘해서 마음을 움직여야지. 상전 노릇은 상전 노릇대로 하고 아들을 꼬셔서 쉽게 얻어가려고만 했습니다. 그 속셈이 뻔히 보이니 며느리가 곱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모자란 것은 말하면 입만 아프고 말이죠. 이쯤 되니 아들에게는 안 주는 것이 아들을 살리는 길이라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그러니 난리가 났습니다. 살던 집에서마저 쫓아낼 것처럼 군이 사돈네도 열이 받은 것 같았습니다. 이혼을 시키네 만회한다는 소문이 또다시 귓가에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조금도 위협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들만 괜찮다면 솔직히 그 편이 아들의 인생에 낫다고 판단됐습니다. 신 씨가 눈 하나 깜빡하지 않자 나중에는 아들 며느리가 찾아와서 사과를 했습니다. 그냥 그 집에서 살게요. 근데 그 전세금은 나중에 주시는 거 맞죠? 그제서야 신 씨의 명의로 계약한 집이 마음에 걸리는 듯했습니다. 그냥 사는 게 어디 있어. 최소한 월세는 내고 살아야지. 월세요? 그 집 정도면 100만 원 정도는 줘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아, 정말 왜 그러세요? 하지만 신 씨는 번복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나중에 신 씨 부부가 죽는다면 하나밖에 없는 자식에게 남은 재산이 가겠지만 그 전까지는 꼭 쥐고 있을 생각이었습니다. 그나마 돈이 있으니 찾아와서 사죄를 하는 것이지 돈 없는 시집이었으면 어떤 꼴을 당했을지 뻔했습니다. 아니, 애초에 결혼이 성사될 리도 없었겠지만 말이죠. 아들이 이런 결혼을 한 것도 결국 자신의 선택이었으니
스스로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돈을 벌어서 스스로 자립을 하던지 말이죠. 그런데도 잘 산다면 오히려 아들에게 잘된 일이었으니 신 씨는 앞으로도 아들 내외에게 집을 사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아들 며느리를 돌려보냈고 바깥 사돈에게서 걸려오는 전화도 받지 않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한 번만 더 집 문제로 전화를 하면 애들을 쫓아내 버린다고 하자 전화는 다시 걸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렇게 울리던 휴대폰도 잠잠해졌습니다. 아들 며느리도 그나마 살던 집에서 쫓겨날까 싶어서 숨죽이고 있었지만 신 씨는 아들에게서 매달 50만 원씩은 받아냈습니다. 아들도 그 정도 금액으로 얻을 수 있는 집이 아님을 알기에 울며 겨자 먹기로 꼬박꼬박 계좌이체를 했죠. 그리고 언제든지 집을 뺏길 수 있다고 생각하니 뻣뻣하던 며느리도 신 씨 부부에게 잘하려고 노력하는 듯 했습니다. 그게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속이 조금은 후련해진 기분이었습니다. 아쉬운 것은 저쪽이니 신 씨가 처신을 잘하면 사돈이나 며느리도 함부로 하지 못할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돈으로 사람을 좌지우지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 그게 먹힌다면 안 써먹을 이유가 없었죠. 그놈도 나이가 더 들면 정신 차리겠지. 남편의 말대로 아들도 언젠가는 콩깍지가 벗겨질 테고 그러면 또 상황이 바뀔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저러나 신 씨는 아들 인생 알아서 살라고 하고 신경을 끄고 살 생각이었습니다. 설령 아들이 이혼을 한다고 하더라도 말이죠. 오히려 환영할지도 몰랐습니다.